네, 오늘 2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예,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감찰관님을 모신 아주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이 문제 때문인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 나간 40명의 검사가 일동명의로 네, 입장문을 냈습니다. 원대복귀 시켜달라. 예, 예. 일단 좀 평을 좀 해주세요. 그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행동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특검에서는 일단 뭐 그게 그 항의라기보다는 하소연이라는 식으로 이제 뭐 좀 수습을 하려고 드는 것 같긴 한데 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그 민주당 3대 뭐 그 특검 대응특위가 이제 가서 만나고 나서 이건 뭐 항의라기보다는 하소연이다 이렇게 이제 성격 규정을 하긴 했던데. 네,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좀 그런 게 아니 하소연을 사석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게 하소연이지. 예, 예. 40명 검사 일동명의 입장문을 내는 게 어떻게 하소연입니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보기에는 뭐 예. 그런 집단 행동이 뭐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그 김건희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보통 국민적 관심을 가진 그런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뭐 일종의 태업 내지는 뭐 이렇게 떼쓰기 뭐 이런 좋지 않게 비춰질 수가 있어서 그게 뭐 과연 그리고 또 검찰 뭐 개혁이라던가 이런 그 이슈에 있어서도 그게 자해행위가 될 수 있지 그게 결코 도움이 되는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자해행위가 될 수가 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사실 검찰 개혁의 주된 출발점이라는 게 모두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집단 행동, 네. 그런 중대한 사건을 맡고 있는 특검에서 그런 집단 행동을 하면 예. 이 검사들이 결국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그 실망감만 높여줄 뿐이라서 네. 뭐 오히려 이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작용했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희 방송에 이제 그 출연했던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은 이렇게 네네. 전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40명의 그 파견 검사들 가운데 서울 남부지검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네네. 아마 좀 앞장섰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건진법 사건 수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관봉 띠지 분실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좀 불만이 있어갖고 앞장선 것 같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수사팀에 있다가 파견 나간 검사들이 그 다음에 합류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뭐 그렇다고 치면은 결국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그 본인들이 과거에 수사했던 그런 그 수사의 그 좀 미진함 그런 걸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차원이 네. 되니까 예. 본인들로서도 좀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괴로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지금 다른 특검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2개 특검에서는 무슨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뭐 다른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도 있어가지고 연락 좀 해보셨어요? 예, 뭐 가끔 통화를 해보긴 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뭐 당연히 뭐 이런 그 검찰청이 폐지가 되는 상황에서 네. 본인들도 뭐 동요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움직임 같은 거는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그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 나간 검사들만 그러면 왜 이들만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기존 검찰 수사, 특감 수사 전에 네네. 기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어떤 뭐 질타 내지 비판이 여러 건 있었는데 이게 좀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연결이 돼요. 그런 것도 계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사실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업무량도 많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수사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본인들로서도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또 다른 특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기존의 그 생활하던 방식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서울 고검의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거기서 멀리 벗어나 있지 않은 상황인데 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로서도 아마 뭐 심경이 복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은 지금 조은석 특검이잖아요. 네네. 검찰 출신. 그렇습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은 이제 민중기 특검이고 판사 출신이고 네네. 어떤 검사들에 대한 어떤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이 차이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있던데.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죠. 네. 하지만 뭐 꼭 검사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검사 후배들의 뭐 공감을 100% 받아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번에 뭐 그 특검에서도 그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 수습하려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어찌되었든 같이 일하는 그 검사들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듯한 그런 그런 내용 의 견해가 그러면 나온 걸 봐서는 일단 좀 리더십
인터뷰집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제 그 방문했던 특위 설명을 좀 종합을 해 보면 뭐 그게 하소연이냐 항의냐는 약간 뭐 해석은 갈릴 수 있겠지만 네네네. 최종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뭐 다시 그러니까 다시 2차 행동에 들어간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없어야 되겠고 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멈춘다라고 한다면서 뭐 조치나 이렇게까지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그 하소연이라는 그 성격 규정이 이루어진다면 네. 일단은 뭐 주의 뭐 문제를 그 일으킨 그 주모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의 정도 네. 특검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 달라라는 취지로 주의 정도를 주고 마치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말고 지금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 중에서 일부가 네네. 예를 들어서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같은 경우는 복귀 요청 환영하고 지지한다. 네네네. 뭐 이런 거를 지금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고 뭐 또 이문정 검사 보내라 뭐 이런 주장도 이런 어떤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그 내용이라는 게 네. 좀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 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좀 성찰이 부족한 것 같고 음. 뭐 속된 말로 어떻게 보면 어깃장 놓다시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네. 뭐 그다지 검찰 조직 내에서도 호응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분위기가 좀 어때요? 지금 검찰 분위기. 제가 지금 뭐 어제 파악해 보기로는 댓글이 좀 붙긴 했는데 네. 그 공봉숙 그 양반 검사. 그 양반, 예, 그분 그 본인의 댓글을 제외한 나머지 댓글은 총 8개가 달렸다 그러고요. 아, 8개밖에 안 달렸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뭐 그것도 과거에 좀 문제가 되는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라고 비판을 받았던 뭐 전주의 그 검사장 출신 한 사람 그리고 뭐 또 과거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처우를 뭐 윤봉길 의사 예, 아시죠? 예, 뭐 그런데 비유했던 뭐 그런 몇몇 그 좀 성향이 확실한 사람들의 댓글 이외에는 특별한 댓글이 없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어차피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제 확정이 됐고 네네, 공포 됐습니다. 검찰청은 해체가 됩니다. 예, 이거에 대한 지금 검찰 내부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저 일선 형사부 검사들이나 경력이 짧은 검사들은 뭐 이런 좀 본인이 앞으로 향후 진로가 바뀌는 데 대한 이 동요 같은 거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뭐 크게 동요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 경력이 있거나 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대세를 그르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알지만 네. 이렇게까지 된 점에 대해서 본인들도 좀 착잡해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어차피 이게 대세고 방향이고 흐름이라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요? 뭐 지난 그 정권 하에서 한 3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까지 보면 직접 수사로 인한 폐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이 국민 신뢰 모든 직접 수사를 한 건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 계속해서 신뢰를 잃어왔거든요.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된 것이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좀 일부는 체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일부는 뭐 좀 상당히 좀 서운해하고 좀 속상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좀 속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뭐 저는 친정이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예,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내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전망이 좀 나온 바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거는 뭐 저 나중에 검찰청이 확실하게 폐지가 되고 지금까지 움직임만 보더라도 네. 그런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 같고 전관하는 검사들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부장검사 이상 뭐 이런 좀 타이틀을 달았던 검사들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전관이라는 게 판사로 전관하는. 아, 판사? 예. 매해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검사들이 판사로 전관을 했는데 네. 올해는 36명인가가 전관을 했다 그러네요. 아, 판사로? 예. 판사로 옮겨가는 거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거예요? 검찰 조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회의를 느끼고 앞전자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관이요 할 때 그 전관이 아니라 예. 저 자리를 바꾼다는 취지입니다. 예. 아, 판사로 옮겨가는 게 많이 늘었대요, 그게? 올해 36명이라 그러니까요. 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도 검사가 저 판사로 하려면 반기는 분위기라는 겁니까, 그러면? 주로 그렇게 판사로 전관하는 검사들은 형사부에서 일하던 검사들이 많습니다. 아, 왜 그런 거예요? 그 주로 형사부에서 일하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형사 사건의 대부분을 본인들이 처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사회에 대한 그 의무라 그래야 되나? 검찰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네.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애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그 한 줌도 안 되는 검사들이 이 신뢰를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이 맡고 있는 사건의 거의 압도적 다수는 그냥 일반 사건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 뭐 어떤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는데 검찰 안팎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바가 있어요.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110명이다. 네네. 이것 때문에 미제 사건 처리가 어려워진다. 이게 성립되는 얘기인가요? 110명. 사실은 이렇게 직접 수사에 검사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어 있어가지고 네. 형사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은 예. 지난 3년간도 심각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사실 뭐 그 110명이라는 그 검사 인원이 그 수사 검사 전체 그리고 또 경력이 좀 충분한 검사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은 없지 않을 겁니다. 네네네. 지금 현재 뭐 과거에 제가 근무했을 때 같으면은 형사부의 검사들이 최소한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이 6, 7명이었는데 요즘은 한 부의 검사가 2명, 3명밖에 없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점에 비춰보면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예. 사실 지금은 좀 아주 좀 비상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이해를 해주고 특검이라는 게 어차피 한시적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인력이니까 조금 좀 버텨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모신 김에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있잖아요. 네네. 재판 출석하면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다. 이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저도 좀 이해 불가고요. 네. 아직도 자기 처지를 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무슨 왕자병 걸린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뭐 본인이 남과 다른 대접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 뭐 특권 의식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아직도 좀 정신은 들 차린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1차 구속됐을 때 네네네. 교도관들이 7명이 배치가 돼가지고 이제 고참 1명 빼고 6명이 2인 1조로 네네. 3조로 현생하고 24시간 수발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그러니까 구치소 쪽에 이런 처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한번 좀 그거는 4월 4일 날 예. 이제 탄핵 선고가 났으니까 뭐 그 이전엔 대통령 신분이었으니까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겠죠. 예. 하지만 지금까지 좀 일부 나온 것을 보면 예. 이 구속을 해놓은 그 목적과는 완전히 좀 구속이라는 그 취지 그와는 반하는 좀 특혜 같은 게 베풀어진 경우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 부분은 하나하나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구치소는 법무부 관할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법무부 감찰관을 지내셨으니까 이것도 예. 감찰 사항이 된다고 보세요? 그건 당연히 감찰 사항입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과거에 그 윤석열 씨가 처음 구속되었을 때 네. 뭐 예전에 근무하던 교도관 분하고 우연히 좀 통화할 일이 생겼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도 뭐 그 서울구치소로 가게 된다고 하길래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라서 그 신분에서 오는 뭐 불가피한 뭐 예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일반 그 구속 피의자들한테 대해서 보다 훨씬 많은 특혜를 줬다가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례가 거기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사실 뭐 그때 당시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좀 이렇게 무분별한 그 면회 허용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외부와 통화를 한다던가 이런 걸 허용했다는 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왜 누가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저는 그 기미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경호처가. 뭐 예. 밤 나올 때마다. 뭐 업무 그때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최대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좀 혀를 끌끌 차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참 알겠습니다. 그 감찰관님이 12월 3일 그날 밤 계엄 선포된 걸 보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실국장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거기 회의 안 들어가시고 바로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지금 나오셨어요. 네네네. 그날 밤 저희하고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예. 근데 그 뒤에 지금 그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날 그 실국장 회의를 전후로 해서 박성재 당시 장관이 엄청 바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뉴스 다 보셨죠? 예, 다 봤습니다. 자,
혹시 이 뉴스를 쭉 보면서 그때 혹시 좀 이게 그때 이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게 좀 떠올려지는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를 거예요? 들면 그 예. 박성지 장관이 용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법무부로 복귀하기 전까지 뭐 쉴 새 없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뭐 첫 번째가 검찰과장, 뭐 그 다음에 출입국본부장, 예. 교정본부장, 교정본부장만 검찰총장, 뭐 그다음에 뭐 기조실장, 뭐 정신없이 전화를 했던데 그게 그 계엄이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계엄 선포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호들갑을 떨듯이 그렇게 정신없이 전화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회의장에서 제가 잠깐 보았지만 그때 당시 모습이라던가 그 이후에 뭐 이 기자들에 대한 답변 태도 이런 걸 보면 이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 수사 결과는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고, 네네네. 교정본부장한테 연락을 해서 그 수용 여력 확인했고, 네네. 근데 박성재 전 장관은 그게 통상적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통상적 업무 맞습니까? 그게 출발이 지금 뭐 군인들 같은 경우에 그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는 게 통상적 임무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 계엄 선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령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죠. 네. 그리고 다 구속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단순한 그 불법적인 계엄을 전제로 한 통상 업무의 수행은 그게 단순 통상 업무는 아닙니다. 그 불법 계엄을 좀 더 공고히 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한 행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걸 묻지 않으면 앞으로는 첫 번째 출발 그 계엄 선포 불법적인 명령을 그냥 나는 원래 내 의무가 그거니까 그냥 나는 그런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돼라고 그 실질적으로 그런 그 불법적인 행위를 공고하고 실현하는 일을 한 사람들을 하나도 처벌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판례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엄중하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부산하게 움직였던 사람들의 한 축이 검찰 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등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박성재 장관도 바로 또 연락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등장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그 같은 고대 선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마 뭐 친분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한상대 전 총장이 약간 좀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다 그래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도움이라든가 협조를 호소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박성재 장관만이 아니라 그때 그 국회 탄핵소추 전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상대 전 총장하고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 검찰 동호회장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 총장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한상대 전 총장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삼청동 안가 모임 사인 했던 그 다 검찰 출신들이잖아요. 이상민 장관은 아닙니다. 판사 출신이죠. 그렇죠.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한 명 아닌 거 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신청했잖아요. 신문까지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게 원래 뭐 보석 신문 결과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그냥 신문은 일찍 이루어지더라도 일회기일이라던가 그 이후에 재판을 받는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 기각되면 재판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다음 재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냥 기소 사실에 대한 인부 절차, 인정신문 절차 정도만 이루어졌고 이번에 그 증거 동의 여부라던가 혹은 기본적인 그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 뭐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윤석열 씨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보석 청구 신청 이유는 하나도 저 납득이 가는 것이 없어가지고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좀 독특하고 본인 스스로 주장하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그 보석 허가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뇨에서 그 영양식 좀 하고 풀어주면 집이 가까우니까 재판 열심히 출석 이런 이유를 댄 거잖아요.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보기에도 뭐
제가 완전히 뭐 몸이 안 좋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도대체 보석을 해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본인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참 황당합니다. 예. 그 재판 대응 전략 있잖아요. 일단 불출석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고 네, 보석 신문 말고는 거기다가 또 그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또 신청을 했어요. 네네. 이게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좀 대응 전략을 이렇게 짜고 있다고 분석을 하세요? 저는 윤석열 피고인 쪽의 그 대응 전략이 법률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들어도 이 상황에서 저게 과연 법률적인 이해가 가능한 주장인가 싶은 것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저기 거의 상투적으로 나오는 분석은 뭐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재판 이 지연도 제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보면은 뭔가 좀 향후에 나중에라도 그 형집행 정지라던가 구속집행 정지라던가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가지고 형집행을 면하려고 들고 뭔가 나중에 뭐 특사라도 받으려고 드는 그런 전략 아닐까 이런 거 이외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속칭 2판 4판인 겁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이 사실은 법조인들에 대한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허물 잘못을 감추기 위한 무슨 잔꾀 같은 거 만들어주고 되는 주장이든 안 되는 주장이든 다 늘어놓아 가지고 국민들 좀 감정 상하게 만들고 이런 게 법조인인가. 이런 그 부정적인 메시지만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 게 이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법기술 부린다. 누가? 법꾸라지가. 뭐 이렇게 지금 따라붙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감찰관님. 류혜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했습니다.